초코붕어빵에 책 읽어주는 여자. 당신은 가고 나는 남았다. 날이 추워진다.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집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환절기 감기할 듯한다. 그 등살에 못 견디고 여름 내 괄시하다 구석에 처박아 둔 덧신을 찾는다. 몇 해 등한시했는지 나프탈렌 냄새가 폴폴 나는 데다 안감이 보일 정도로 뒤꿈치가 달았다. 낡아버린 모양새에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진다. 언제부터 덧신을 만들어 신었더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 컴퓨터에 켜켜이 쌓인 옛 데이터를 뒤지고 뒤져 맨 처음 만든 덧신을 찍은 사진을 찾았다. 2007년 10월 20일. 사진 속의 덧신 세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다. 해가 진 후 어둑한 실내라 사진의 초점도 제대로 맞지 않는다. 그 사진을 찍은 날은 아빠가 편찮으시기 전이다. 나와 엄마 것에 비해 아빠의 덧신은 너무 커서 한국무원 같다며 하하 호호했던 기억이 난다. 둥지 찾는 짐승들처럼 덧신도 옹기종기 따뜻한 곳을 찾아 모여 있는 것 같다. 조나선 사프란 포어의 소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이 가까운 애는 주인공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온다. 면도기를 처분하자는 엄마에게 아들이 이렇게 대꾸한다.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엄마 물건을 몽땅 내다 버리고 엄마를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가 그 말을 내뱉자마자 삼키고 싶어 하리라는 것을 다음 문장을 읽기도 전에 알았다. 할머니가 떠나셨을 때 손때 묻은 옷가지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못내 아쉬워했던 엄마는 오래된 넥타이와 분신 같던 묵주반지를 제외하고 아빠가 쓰시던 물건에 새로운 임자를 대부분 다시 찾았다. 몇 번 신지 못한 새 덧신은 가끔 집에 들르는 오라버니의 몫이 되었다. 손이 왜 이렇게 거칠거칠하냐.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빠의 말이 떠올랐다. 생기 없이 말라버린 자신의 모습은 상관 않고 손을 잡고 있던 내게 연신 타박이셨다. 자주 씻어서 그렇지 뭐. 아니다.
이제 떼밀 때가 됐나 보네. 철없는 딸은 헤헤헤 웃으며 그저 속없는 소리만 했다. 아빠는 미간에 여전히 굵은 줄 하나를 긋고 못마땅한 듯 쯧쯧 하셨다. 유난히 모질게 추웠던 그해 겨울. 가족 모두가 얼어붙을 만큼 힘들었던 계절도 결국 지나갔다. 항공모함 갔던 발, 마르고 마른 손마디도 가물가물해진다. 유행 지난 넥타이가 걸린 옷장에서 더는 아빠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함께했던 공간에서 사라져버린 이의 자리가 이제 익숙해서 그래서 더 춥다. 고양이를 부탁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고양이와 음악이다.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한 말이다. 음악. 정말이지 음악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쥐뿔도 없고 취향 없이 잡식할 뿐이지만 그것이 가끔 어떤 타이밍에 무지막지하게 가슴을 후벼 파거나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위안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음악과 고양이가 동격이란다. 슈바이처가 얼마나 고양이를 좋아했는지 알 수 있는 위인으로만 알고 있던 그에 대한 평면적인 이미지를 뒤바꿔준 문장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고양이에 대한 내 정의는 슈바이처가 아니라 엄마에 의해 결정됐다. 엄마는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소녀였는데 그 중 하나가 하필 에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였다. 잠이 오지 않아 보채던 어느 날 밤, 목에 교수대 모양의 무늬가 있는 애꾸눈의 검은 고양이 이야기는 온갖 전래동화에서 한참 권선징악을 교육받던 꼬맹이를 커다란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 후로 엄마에게 고양이는 집에서 절대 키울 수 없는 무엇이 되었다. 나중에 원작을 읽어보니 고양이보다 주인공의 정신머리가 더 경악스러웠지만 그렇게 엄마의 영향으로 고양이를 멀리하며 자랐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오후 근처 카페에서 공수한 커피를 들고 회사로 들어서던 참이었다. 어디선가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려
주변을 둘러봤더니 새끼 고양이가 든 상자가 덩그러니 있었다. 아마도 근방의 길고양이가 낳은 새끼 같았다. 누가 버렸는지는 몰라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낯가림도 없이 안기는 게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주변에 맡길 곳도 마땅치 않은 데다 이 추위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고양이를 점퍼 속에 몰래 숨겨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 코피를 흘리며 애처롭게 울던 새끼 고양이는 퇴근 시간이 지나서야 후배 손에 들려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고양이와의 만남은 그렇게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퇴근 전까지 테이블 아래에서 담요에 쌓여 고롱고롱하던 작은 생명체를 살리지 못했다는 일말의 죄책감은 고양이를 떠올리면 느끼는 첫 감정이 되었다. 도돌이표처럼 다시 나뭇잎이 떨어지는 계절이 돌아오면 짧은 뜨기를 반복해서 뚝딱 휴대전화와 지갑 정도 넣고 들고 다니기 좋을 혹은 길을 걷다 어쩌면 마주칠지도 모르는 조난당한 새끼 고양이 한 마리 들어가기에 딱 알맞은 작은 가방을 뜬다. 살아있었다면 이 따스한 털실 속에 폭 파묻힌 채 골골 소리를 냈을 고양이. 사라진 작은 온기는 몇 번째 생이었을까? 아직 9번의 생이 다하지 않았다면 언젠가 돌아올 그분과의 동거를 기대해 본다. 물론 나를 집사로 탐탁해 할지는 미지수지만 말이다. 노담회를 듣다. 됐어? 굳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뭐. 노담의 칸타빌레, 니노미야 토모코. 초등학교 6학년 즈음이었던 것 같다. 조금만 뚱땅거려도 진도가 나가던 바이엘 이후 연습량을 늘려도 한 곡 끝내기 어려워지는 단계가 됐다. 즐겁기만 하던 피아노 학원 가는 길이 이제는 도살장 끌려가는 소가 된 것처럼 고역이었다. 그러길 두어 달째 결국 일을 버리고 말았다. 야, 현관문 깨졌어.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어? 집을 나서면서 신경질적으로 세게 닫은 현관문이 그만
와장창 깨져버렸다. 오빠가 소리를 질렀다. 아씨, 나도 안다고. 어쩌지. 엄마가 보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문을 부수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을까? 엄마에게 얼마나 혼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날 이후 원하던 대로 더 이상 피아노를 배우지 않게 됐다. 피아노 배우기를 관둔 뒤 오랫동안 클래식을 들으면 졸린 음악 정도로 생각했다. 어쩌다 가끔 작업할 때 들으면 좋은 곡도 있긴 했지만 그건 그야말로 배경음악의 역할을 할 뿐이었다. 그런 내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준 책이 있다. 바로 노담의 칸타빌레다. 이 책은 끝으로 갈수록 지루해진 면도 없잖아 있었지만 클래식을 다시 듣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내 기념비적 만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에 충분했다. 노담의 칸타빌레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그 안에 나온 클래식을 찾아들었다. 그러면서 같은 곡이라도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긋지긋한 피아노 레슨에서 손 뗀 지 20년도 넘어서 나는 피아노를 그만둔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이 곡을 조금이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키보드 자판을 보지 않고 치듯이 악보를 보며 건반 위를 날아가듯 두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노담의 칸타빌레의 열렬한 팬인 나는 그 명성답게 1권부터 완결, 그리고 캐릭터 북까지 나오자마자 모두 소장했지만 한참 주가가 높았을 때 한정판으로 나왔던 몽구스 인형은 아쉽게도 득템하지 못했다. 주인공 노다메가 입고 나왔던 몽구스 인형 옷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모습을 본따서 약물을 둘둘 말아 나만의 몽구스 인형을 만들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자율주행 자동차도 흔한 뉴스가 된 마당이니 책장을 넘길 때마다 클래식이 흘러나오는 노담의 칸타빌레 특별판도 머지않아 발행되기를 세상에 하나뿐인 내 손 한정판 몽구스 인형과 고대하고 있다.